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앞세우며 국민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평소에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 자꾸 서로를 향해 저기가 더 나쁘다고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후보들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사과하며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잘하지 그랬나 싶은데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후보에게 소중한 표를 던지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각 당의 선거운동 첫날 움직임입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경쟁은 어젯밤 12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정이 되자 현수막 업체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자, 12시 됐습니다. 작업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른바 목 좋은 자리는 각 정당 현수막이 자리를 잡아둔 상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0시부터 정당 현수막을 떼어내고 후보 현수막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먼저 걸어놓은 것 같아요. 시민들도 선거운동 시작을 실감합니다. 이제 슬슬 선거철 됐구나. 선거 때 잘 투표를 해야겠다. 지금은 자정을 넘긴 새벽 2시쯤인데요. 대통령실이 위치한 이곳 용산에도 여야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0시 정각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생 살리기를 강조하면서도 형사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습니다.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정 출정식 대신 오전 용산에서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며 국민의 채찍질과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698명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9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턴 각 당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151석만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후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 첫날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 앞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의석수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에게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야권 200석 낙관론을 경계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연 건 정권 심판 여론을 선거 막판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이 대표는 이후 서울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체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동작을을 찾은 건 오늘로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은 제대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마무리 일정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소화했습니다. 정부가 무능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삶에 무관심한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향후 선거 일정도 낮엔 각 후보들 지원 유세를 저녁엔 인천 계양을을 챙기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하루 서울과 경기 지역 12군데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첫 공식 유세전에 나선 한 위원장의 발언,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는데요. 수세 국면인 최근 판세가 반영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빨간 야구 점퍼를 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한 위원장은 작심한 듯 거친 표현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 먹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물읍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비속어를 섞어 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권 범죄 세력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이재명, 조국 대표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게 곧 민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투표 용지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한 위원장은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재료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정을 1시간 단위로 쪼개 수도권 12곳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내일도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열세 지역 10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저마다 돌풍을 기대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참사 현장부터 가락시장, 소방서, 그리고 당대표의 고향까지 모두 출정식 장소가 달랐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홍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정에 맞춰 헬로윈 참사 현장을 찾은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헌화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치가, 행정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침엔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 의원의 고향 갑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제3정당 5선 의원 심상정이 해야 될 일. 새로운 미래는 서울 가락 농산물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파든지 쪽파든지 무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식탁 물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니까. 출정식은 가장 많은 지역구 후보를 낸 대전에서 진행됐는데 대통령실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이곳 대전에서 충청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 일명 중수청을 공략하는 개혁신당의 자정 첫 방문지는 서울 영등포 소방서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저희 개혁신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드리고자.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오는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단일화한 윤종호 후보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양당이 보는 판세 예측, 수도권에 이어 오늘은 총 40석이 걸린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보다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가 관건인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한강 벨트, 반도체 벨트와 더불어 이번 총선의 3대 교두보로 꼽힙니다. 10개 지역구 가운데 다수가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부산 북갑을 비롯한 3곳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부산 사하을 한 곳에서만 우위를 보였습니다. 40석의 부울경 지역 전체 판세 예측도 민주당이 10석 이상을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5석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18개 지역구 중 해운대갑 등 7곳만 확실한 우세로 판단하고 나머지 11곳은 경합 우세나 열세 지역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3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현재 3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사상, 해운대 갑을 등이 접전 양상을 보여 5석 이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6석이 걸린 경남에선 국민의힘이 10곳만 우세로 판단했고 민주당은 김해 을만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 15개 지역 중 일부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석 중 5석을 확보했던 울산에서도 민주당은 최소 2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과 단일화에 성공한 북구를 제외하고 동구와 남구 갑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부산 경남 지역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과 경기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 민주당 공천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갑게 손을 맞잡고 포옹합니다. 공천 배제 후 당 유세 현장에 처음 등장한 임 전 실장은 현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이 정권은 그냥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열등 정권, 불량 정권일 뿐입니다. 이어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임 전 실장은 부산 경남 지역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반성 위에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유 전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를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싶다며 다음 달 5일 사전투표 시작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고향인 경남 거제의 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찾았습니다. 그 거제의 기운, 그 기운의 뿌리, 변광용 후보가 아주 좋은 기운 듬뿍. 전직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영상 메시지가 아닌 후보를 직접 찾아가 격려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새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기 부천을입니다. 야권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설훈 의원이 이번엔 새로운 미래 후보로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부천을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는 이곳 부천에서는 처음 등장한 신선한 인물들입니다. 이곳에서만 3선을 지낸 새로운 미래 설훈 후보는 이번엔 민트 색깔로 옷을 바꿔 입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인물과 정당 어느 쪽에 힘이 실릴까요? 정치 신인 김기표 후보는 이름 대신 당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판 열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면 환영하는, 외국에서는 의료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안에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로 만들어서 지역구를 옮긴 박성중 후보 역시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례를 주로 하시던데 나는 군대 장교, 학사장교 전체 회장 출신이고 굉장히 따뜻하세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서초 정장하면서 한 70개 단지를 재건축을 진행해봤기 때문에 아주 멋진 동네가 될 수 있다. 이 지역 12년 현역인 설훈 후보는 친밀감이 강점입니다.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소통을 해보면요,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 이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죠. 30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해내겠다는 게. 비판 여론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대장동 변론한 대가로 공천장 받은 것 아닌가. 경선을 해서 당당하게 통과를 했던 것이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서초에서 팽당한 자가 경쟁력이 있겠나, 이게 악플이 달리는데요. 당에서 다른 지역을 좀 가다오. 당신만큼 도시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70대 이상 정치인이 이제 안 봤으면 합니다. 아니죠. 쌓여 있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딱 적당한 나이다. 공식 선거전 시작과 함께 새 후보 간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를 맡아 논란입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형 다단계 사기 범죄를 검사 시절 수사했던 전문가인데요. 피해자들의 돈일지도 모르는 거액을 수임료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사건에서 손을 뗀다고 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스템 코리아는 농산물을 쇼핑몰에서 사고 팔아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회장님 말씀이라든지 늘 본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늘 들었다 보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검찰은 투자자 1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대표 등 10여 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휴스템 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억대가 넘는 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도 인터내셔널 관계자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강력 범죄자라도 변호할 수는 있지만 이 변호사라면 적어도 다단계 사기는 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조희팔 사건, 제2유그룹 사건 등 대형 다단계 사기 범죄를 수사해 1급 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수임권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현대차 사장을 지낸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아들에게 성수동에 주택을 증여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기 직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공 후보는 규제 여부 지정을 몰랐다면서 겸허히 처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2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이 주택을 현대차 부사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11억 8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10월 현대차 그룹은 서울시와 함께 이 주택 주변에 있던 레미콘 공장을 옮기고 서울숲을 만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배 올랐어요. 추정으로 그 정도 되지 않았겠냐. 추정은 진짜 다릅니다. 4년 뒤인 2021년 4월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이던 20대 아들에게 이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증여가 이뤄진 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시작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현재 주택 가격은 25억에서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공 후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고 규제 지정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증여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2020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한 뒤 20대 대학생 장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대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양 후보는 언론에 대출의 편법적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선거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상당히 좀 논란되는 말이 있었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를 향해서 비속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던데요. 좀 이례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격적이긴 했지만요. 공식석상에서 비속어를 쓴 건 제 기억으로도 처음입니다. 어제 한 위원장은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스스로 어긴 셈입니다. 어제 말을 했다 그러면 본인 말처럼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런 겁니까? 판세가 야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선거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들고 나온 이른바 2조 심판,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된 실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랬다. 이슈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 같네요. 예. 자, 근데 민주당에선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실패의 대표적 이유로 꼽히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의혹은 이른바 아빠 찬스에 부동산 관련 의혹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공 후보가 해명을 했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명의 내용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거래 과정의 내부 정보 이용은 없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도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호재가 됐던 서울시와 현대차의 협약을 일반 직원도 아닌 당시 부사장이었던 공 후보가 몰랐을 수 있는지, 또 증여 시점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날짜가 단 하루 차이였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 수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막말이든 의혹이든 선거 막판 리스크 관리, 여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투표율 변수를 빼놓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표율이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해 말 기준 행안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인구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18세부터 29세, 30대를 합친 비중보다 60대 이상 비중이 큰 건 이번 총선이 처음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60대를 노인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여야가 앞다투어서 60대 이상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는 게 이와는 무관치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60대 이상 투표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21대 총선 당시에 60대 투표율은 80%, 70대 이상은 78.5%였습니다. 20대에서 40대 투표율이 5, 6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건데요. 늘어난 노년층 유권자와 이들의 투표율, 이번 선거 결과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고 투표율도 좀 높았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지지층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여야 지도부가 뜻대로 할 수 없는 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의 문이 열리나 했는데 여전히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위해서는 상호 양보와 소통이 필수일 텐데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이번 총선에서 20, 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 논란입니다. 이 총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의협과 달리 정부는 당장 전공의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이면택 차기 의사협회장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임 당선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협 손에 국회 20, 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 수준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얘기로 실제 의협의 행보가 정치적 성격을 띨 경우 의협 안팎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부는 발언 수위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이른바 유연한 처분 방침에 따라 당분간 면허 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공의들의 처우도 개선해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하고 일부 필수과의 월 100만 원 수당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전공의 공백이 6주째 이어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건 환자만이 아닙니다. 대형 병원의 경영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은 실직 위기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병동 앞에 출입 제한 줄이 쳐져 있습니다. 문 앞엔 비상 진료 체제에 따라 병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불 꺼진 병동 안은 주사 거치대만 가득합니다. 다른 병원도 비슷합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전체 병동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0개 병동이 폐쇄한 상태입니다. 전공의도 환자도 사라진 병원은 적자만 쌓여가고 당장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건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근속연수 1년 이상 직원도 안식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은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지 않으면 배치 전환을 해야 되고 선택권은 없는 상황인데요. 의사들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게 실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게 이제 큰 거죠. 매번 희생양만 된다라는 불만, 거기다가 실직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게 큰 거죠. 이러다 무급 휴가를 넘어 명예퇴직을 받는 게 아니냐 말까지 나오는 상황. 병원을 지켜온 교수들까지 이탈할 경우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 지각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불발돼서 노조가 파업을 벌인 거죠. 다행히 오후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퇴근길 불편은 피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여가 버스 승강장. 평소 한창 승객들이 분별 시간대지만 횡한 모습입니다. 전광판에는 출발 대기 표시만 가득합니다. 출발 대기로 계속 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버스 파업인 걸 알겠습니다. 파업 소식을 모르고 상경한 사람들은 당혹스럽습니다. 파업인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9시까지 도착을 해야지 출석이 변경이 되는데 택시가 안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승객들이 몰린 지하철 역사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많고 지하철 내부도 많이 붐비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못 타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 시내버스 7,200여 대가 새벽 4시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노조가 사측과 임금 인상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노사는 파업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간극을 좁혀나갔습니다. 결국 파업 11시간 만인 오후 3시쯤 다른 시도와 비슷한 임금 4.48%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타결 즉시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 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연간 약 600억 원이 더 투입되지만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사고가 잇따라 저희가 그 원인을 찾는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철 1호선 신형 전동차 30세대 중 대부분이 일부 구간에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화 날짜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에 도입한 전동차에서 잇따라 부품 화재가 발생한 지하철 1호선. 화재 이후 코레일 본사는 이런 내용을 현장에 내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A사의 차량을 동인천과 용산 구간 급행에 투입하고 병점 이남에는 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새 전동차 33대 중 20여 대가 병점과 신창 구간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신형 전동차와 구형차를 번갈아 가면서 투입하고 신형차는 연속 투입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결함이 아니라 전기시설 과전압이 원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코레일 내부에서는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채 시민 불편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차량이 도입될 때마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죠. 러시아어에 이제 투입하는 차량 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라도 줄어들게 된다면 시민이 불편한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코레일 측은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있다면서도 운행 정상화 시점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사가 전동차 8대를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서 노후 전동차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납품일을 못 맞추는 거가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납품일을 못 맞추는 거고. 취재진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을 물었지만 코레일 측은 소송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지하철 품질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동차 입찰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코레일은 여전히 최저가 입찰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전동차의 품질과 납품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저가 입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선 따고 보자고 따고 보고서는
일거리가 많으니까 제때 못한다 이겁니다. 국토부까지 나서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 원인을 좀 더 따져보고 제가 제도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됐을까? 코레일은 지난달 용역의 착수에 6월에야 결과가 나온다며 어떤 형태로든 용역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이미 1차 용역을 맡겼고 1월 달에 1차 용역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용역 보고서엔 현행 최저가 입찰제로는 기술력을 평가할 수 없고 특히 철도 사업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고속철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최저가 입찰이 아닌 기술과 가격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용역 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고속철 78량을 최저가 입찰로 들여오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실익이 낮다고 결론 내린 내부 문건도 있습니다. 코레일이 1차 용역 결과의 존재를 부인하면서까지 고속철 도입에 최저가 입찰을 강행하는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재판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서민과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었죠. 그동안 행정 업무만 맡았던 법원장들이 어렵고 복잡한 재판을 직접 주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법원을 이끄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석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 행정 업무만 맡아왔지만 재판 지연이 심각해지자 직접 주재하는 겁니다.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김 법원장은 7년째 1심에 묶여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6개의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나선 건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데 따른 겁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장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재판장석에 앉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게 사법부의 주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임신 중인 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남성이 도주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아기는 다행히 제왕절개로 살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회색 옷차림의 남성이 흰색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동승석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여 뒤 가게 안에선 커튼이 들춰지면서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이곳 가게에 도착한 지 2분여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이혼한 전 아내와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 임신 7개월인 여성은 숨졌습니다. 남성도 흉기에 다쳐 달아나는 가해 남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제왕절개 소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주변인들은 전 남편이 이전에도 살해 협박을 했다고 말합니다. 재고 와서 죽인다고 이런 협박을 많이 했나 봐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만에 차 안에서 자해한 피의자를 김제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피해자도 자해한 상태라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경찰은 금전적인 문제가 범행 동기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거루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시켜준다며 주변 지인에게서 6억 원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정규직 취업이 간절했던 취준생과 비정규직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30대 김모 씨.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년배 최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신가 쪽에도 회사를 정규직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고 자기가 그 정도의 백이 된다고 말을 해서 최 씨는 인사 담당자가 정규직이 안 되면 선수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SNS 대화까지 보여줬습니다. 정규직이 간절했던 김 씨는 대출까지 받아 1,500만 원을 건넸고 입사를 위해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한 두세 배 수준인 거고요. 복지로 말할 것도 없고 차이가 심하게 크죠. 그냥 계급이 달라지는 정도. 하지만 정규직의 꿈도 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최 씨가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김 씨와 같은 비정규직과 취준생 58명이 최 씨에게 속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들은 대부분 30대 계약직 신분으로 피의자는 이들의 간절함을 이용했습니다. 최 씨는 사기친 돈 6억 원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사회부 도박에 이용된 대포 통장으로 대부분의 피해금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8곳입니다. 거대 양당까지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내가 찍으려는 비례정당의 기호가 몇 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기호를 알리기 위한 숫자 마케팅이 그래서 뜨겁다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은 38개, 투표용지는 51.7cm에 이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 크기와 같은 모형 투표용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아야 하는 정당의 기호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투표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긴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좀 찍을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 모두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이란 점을 내세워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례 3번 더불어민주연합 입법권을 꼭 수호하겠습니다. 더불어 월번! 국민의 미래 4번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기호 5번인 녹색정의당은 4개로 성평등 국회가 오다라는 슬로건으로 기호를 강조했고 새로운 미래도 약속하는 새끼손가락 모양의 기호 6을 덧입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7번 개혁신당도 개혁의 희망을 7한다는 문구에 숫자 7을 활용했고 조국혁신당은 명품 브랜드 이름에 숫자 9번이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와 개표 방법을 개선했다는데 사전투표 뭐가 달라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최근에 사전투표가 상당히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여야는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전체 투표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10명 중 4명이 사전투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와 달리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부정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투표 절차에 차이가 있어서인데요. 이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죠. 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데요. 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실제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사전투표함 보관에 대한 의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이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불신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 그런데 투표 관리가 좀 부실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쿠리 투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 지난 대선 당시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이 투표 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수거하면서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선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민경욱 전 의원이 투표지 분리기 조작과 투표지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사전투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유권자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할 만한 그런 장치가 좀 생긴 겁니까?
네, 사전투표함 보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보관 모습을 24시간 공개합니다. 또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는 것은 달라진 점입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개표원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합니다. 30년 만에 실시되는 수검표인데요. 이 때문에 개표 결과는 이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불신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하려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국가의 선거 사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고 민주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최근 선거 때마다 이 부재자 투표 내지는 이 사전 투표를 놓고 각종 불신 많이 불거졌습니다. 사회적 비용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데 선거 관리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시회 뉴욕 오토쇼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그동안 다소 지루하고 밋밋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기차가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변신했다는데요. 미리 보는 뉴욕 오토쇼 박상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차량 앞뒷문이 동시에 열리자 응접실 같은 실내가 펼쳐집니다. 국산차에는 처음 적용된 코치도어, 1열과 2열 사이 프레임을 없앤 건 세계 최초입니다. 뉴욕 오토쇼에 참가한 제네시스가 대형 전기 SUV 컨셉카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이 글로벌 혁신적이고 예술 문화 그리고 이제 트렌드 측면에서 앞서간 부분에서 그 제네시스의 미래 모습을 이건 뉴욕에서 보여드리는 거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4위까지 올라선 현대차 그룹은 고성능 전기차를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기아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된 EV9을, 현대차는 세계 올해의 고성능 차로 뽑힌 아이오닉 5N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개성 있는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포드는 출시 60주년을 맞은 고출력 자동차 머스탱을 전기차 버전으로 내놨고, 폭스바겐은 복고풍의 전기 멀티밴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t's not that more people aren't choosing EVs, it's just that the growth is not as fast as perhaps many in the industry anticipate. 혁신적인 디자인의 전기차들이 대거 등장한 뉴욕 오토쇼에서 닛산과 인피니티 등 일본 업체들은 전기차 대신 북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내연기관 대형 SUV에 힘을 실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올해 첫 1000만 관객 영화 파묘가 해외에서도 흥행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호주에서도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부유한 집안의 의뢰를 받아 파헤친 무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는 호수사와 무당을 그려낸 영화 파묘입니다. 개봉 32일 만인 지난 24일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첫 1000만 영화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687만 명을 동원했던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넘은 오컬트 공포 장르 최다 관객 신기록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면 되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묘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기록 행진은 바다 건너에서도 이어집니다.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호주 박스오피스 2위에 태국과 대만에서도 각각 박스오피스 1, 2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역대 한국 영화 최다 관객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묘바람과 동티, 무당굿 등 우리 토속 소재들이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적이고도 신선하게 다가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파고 들어가도 계속 반전이 나오고 고정 마니아가 있는 영화를 어떻게 이제 차별화시켜서 만들. 벨기에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들의 초청도 계속되는 가운데 흥행 열풍이 수상으로도 증명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Why would anyone possibly confuse you with me? Because we're the same person. 나약한 회사원이 거친 사내를 만나 폭력에 빠집니다. 사내에게 질질 끌려가는데 CCTV엔 혼자만 찍힙니다. 사내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노튼은 여기서도 이중인격을 연기합니다. 순한 얼굴 뒤에 숨은 광기를 터뜨립니다. 결국 사악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골룸이 마음속의 스미골과 충돌합니다. 뱀장어는 뱀 같고 누에는 벌레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라고 벌레를 만지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뱀장어를 잡고 여인들은 누에를 만집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조국 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측 재산이 1년 사이 41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검 형사부장 출신 남편이 번 걸로 보입니다. 1년 동안 160건을 수임했다고 하죠. 안대희 전 대법관은 5달 만에 16억 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 총리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듯 초고소득 정관 예우 논란에 휘말린 사람의 배우자를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앞세운 겁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전관 예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비례 6번 김준형 후보는 아들이 15살에 국적을 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외교원장을 지내며 한미동맹을 비판해 왔습니다. 조 대표는 대학 입시 기회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 조국과 정치인 조국은 다른 사람인가요? 피고인 조국은 1심에서 꾸지람도 들었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호지심이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민정수석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었죠.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고 나설 자격 없습니다. 정치인 조국과 그 당에서 벌어지는 자가당착 이율 배반을 보며 복수에 관한 금언을 떠올립니다. 복수는 꿀보다도 감미롭다. 복수는 비열한 인간의 희열이다. 3월 28일 앵커 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는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 전국의 대기질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도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저녁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2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에서 4m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지겠고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은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